시간에도 특검에서 재소환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강 수사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든 기록을 밝혀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재소환하기 전에 그동안에는 압수수색 안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도와준 것, 요것만 문제 삼았었죠. 네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경로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위, 금융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순환 출자 문제 등 뭐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이제 추가로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이전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이 합병 과정에서의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정이 됐다면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그 순환 출자 문제 이 문제도 이제 결국 공정위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과 정황들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거 그거는 이제 익히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신규 순환 출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SDI라는 이제 그 계열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삼성 SDI. 예, 삼성 SDI가 이제 제일모직 그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SDI가 이제 그 제일모직 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500만 주 갖고 있고 이제 삼성물산 지분은 이제 1,100 한 55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1대 0.35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병 과정에서 이제 교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이 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904만 주를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제일모직을 통해서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제일모직의 그 지분에 의해서 형성된 404만 주를 가지고 그 순환출자 고리가 하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또 SDI 갖고 있던 제일모직 그 지분에 따라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을 연결하는 또 순환출자고리 또 하나는 이제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에다 이 지배 구도 신규 순환출자 이 고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2014년에 그 법이 바뀌었죠. 신규 그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합병의 경우는 합병으로 순환 출자가 이제 새로 발생할 경우 그런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처분 유예를 준다. 한마디로 6개월 내에 이렇게 합병으로 발생된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계열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환 출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904만 주를 사실은 다 처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법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거를 다 처분하게 되면은 그 지배구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그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게 삼성 측에서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904만 주를 다 처분해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것을 이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도록?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대한 이 지분만 처분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하. 이거는 조금 그 삼성 측에서는 예. 그 SDI가 양쪽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합병된 건데 예. 그쪽의 지분 비율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걸 다 처분하라는 게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진 모르지만 예. 이거는 이 과도한 확대 해석이죠, 법에 대한.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 과정에 삼성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자주 드나들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이 세종청사 관리는 그 행정자치부 소속 그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행자부 지난 3년간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 기록을 요구해서 확인을 했더니 예.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어쨌든 2015년 이제 하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9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 이후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2015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기업 집단과 이 이슈와 관련된 과죠. 거기를 10회나 방문을 합니다. 10번. 예. 2014년은 다 해서 4번 이제 정도 방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 잦은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강력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904만 줄 처음에는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그 삼성 측에 전달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10월에 그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고 삼성 측에 먼저 알려라 이런 외압을 가했다는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제 김학연 전 그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서 삼성 SDI 매각 주식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청탁했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이제 언론 발표 내용입니다. 근데 예. 상당히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지 않겠느냐. 네. 즉 청와대의 외압으로 공정위가 또 삼성 측의 청탁으로 특혜를 봐줬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로군요. 네네. 그리고 그런 대가가 사실은 미르 K스포츠재단 등등의 설립에 삼성이 돈을 낸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만약에 이제 904만 주를 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지배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공정위가 매각하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500만 주에 대해서도 그 중에 130만 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을 했고 예. 300만 주 정도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04만 주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면 현금 6,20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지배력 을 유지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추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할 때도 그만큼의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쓰기 싫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편법으로 이 지배 구도를 유지한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6,200억 돈을 아껴준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압력을 넣었다까지는 특검이 지금 밝혀낸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등에서 어떤 구체적 근거들이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경 의원 보시기에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발부될까요? 발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이렇게 겁없이 손을 댈 정도고, 그리고 법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재벌, 이거는 사실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온갖 편법으로 이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네. 이게 이런 식의 자본시장을 이 선진국에서 볼 때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편의와 특혜를 줬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그 배경에는 네네. 모두 청와대가 있더라.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좀 더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었습니다. 영장을 치면 누가 판단하나요? 조 의원인가요? 아니면 성창호인가요? 아니면 또 한 명이 누구 있죠? 한정수.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이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은 부장판사고 예. 한 사람은 단독판 거죠? 예. 단독판사급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원 부장한테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 나머지 두 분 성창호 판사, 성창호 부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한정석 판사가 있죠. 그 두 사람한테 갈 텐데 한정석 판사는 과거에 그 이제 존재를 잘 모르다가 그 최경희 총장 영장 기각하면서 이제 처음 한번 이름이 나왔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고 뭐 추첨해서 배정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영장이 청구되면은 성창호 부장한테 맡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 이거를 단독 판사급의 그러니까 부장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법관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외부를 지금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창호 부장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성창호 부장 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발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뭐 세월호 때나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인 거를 이제 SNS상에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영장 발부하는 등등과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판사야 당연히 법리적인 그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조의원 부장판사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가 완벽하게 입증됐느냐의 여부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에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범죄의 중대성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 사유입니다. 요건인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미흡한 그 이유를 썼기 때문에 그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은 일단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죄를 좀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할 위험성이 있고 진술한 사람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도 자기 회사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삼성에서는 말하자면 지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존을 돌려보냈을 때는 당연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 입증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삼성이 저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법조 내외부의 판단 또 여론 이런 것들을 법원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성창호 부장이 만약에 이걸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14일 날 내일이죠.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영장을 친다든지 이러면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일과 시간은 자기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경희 총장이 기각됐다 다시 들어갔나요 또? 저기도 재청구했죠.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내일 실질 심사를. 이재용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경희 총장의 슬그머니 없어졌네요. 이제 거기도 이제 나머지 밑에 교수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최경희 총장만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다시 조사해서 지금 재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다는 거죠. 그 담당이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도 자, 근데 최 변호사님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보면 개인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대법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합니까? 뭐 글쎄 그거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홀로 외로이 판단하기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쨌든 꽤 에이스로 평가받는 판사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서 어떤 유력 정치인의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나 보면은 담당하는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여기저기 많이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부의 무슨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리적 판단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한번 자기 생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것이 나한테 과연 이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후폭풍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사람인 만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뭐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그 역할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측면은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할 것이고. 네.